이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직업이 많으시다 보니까 예, 경제 연구도 하시고 또 대학교의 겸임 교수로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모델 활동도 또 하시고 예,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 한마디면은 다들 아시더라고요. 예,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저희 김광석 실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디 강연을 갔더니 이 마스크를 또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위생을 또 지켜드려야 되니까. 제가 직접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인사 드리면 박수 함성 크게 좀 질러주세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세요? 네. 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테스트로 소리 지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 함성 시작! 안 돼. 이렇게 하면 시작을 못 합니다. 예, 박수 함성 정말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2020년 경제전망 컨퍼런스에도 오셨던 분 계세요, 혹시? 그때도 나는 왔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한 여섯, 일곱 분. 온라인에 뭐 한 300분. 예. 그죠? 예. 예. 제가 이 온라인 강의를 또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투시 능력이 생겼어요. 카메라 속에 듣고 계신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뭐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음성은 잘 들리시죠? 네, 온라인에서도 잘 들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온라인에서도 다 같이 박수 함성 크게 지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 몇 개월 동안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음, 나는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온라인에서도 손 드셔도 됩니다. 아무도 안 들으시죠? 여러분이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안 들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의 세계경제 충격은 처음 경험하신 충격일 것이다. 제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이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셨어요. 1997, 8년. 그때 경제가 어땠습니까, 선생님? 한마디로 안 좋았죠.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 플러스 성장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경제 어땠습니까? 안 좋았죠. 그때 세계 경제가 기껏해봐야 마이너스 0.073,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소수점 자리 없애면 그냥 0이에요. 그런데 올해 세계 경제, 올해가 아니죠 이제, 지난해 팬데믹 경제 충격은 마이너스 3.5%. 숫자가 달라져 있죠. 여러분이 받아드신 교재랑 숫자가 좀 차이가 나죠. 얼마나 성실한 연구자인지 어제 저녁 6시에 발표된 IMF 전망치를 수정해서 교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박수가 안 나와가지고, 네, 박수 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0년 세계 경제 충격은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드신 그 교재 상으로는, 그래요? 제가 어제 6시 넘어서 드렸는데 또 그걸 반영하셨나 봐요. 생산성본부한테 박수를 쳐드려야겠네요. 왜냐면 5시쯤에 전화가 왔거든요. 인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업데이트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일단 교재는 교재대로 나가시라고 제가 교환만 수정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6시 넘어서 교환 드렸는데 그걸 또 인쇄를 하셨네요. 이 자리에 그 담당자가 안 계시네. 참 멋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실 때 아마 선물을 받아가실 거예요. 제 책을 받아가실 텐데요. 그 책을 나중에 열어보시면 아실 텐데 초반에 이런 사진이 나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 2020년 한 해 엄청난 경제 충격, 혼돈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 벽을 바라보는 기분이더라. 벽 뒤를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2021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2021년에는 또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협이 있을지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벽을 바라보는 기분이다. 그래서 부디 오늘 이 컨퍼런스가 그리고 제 받아보시는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벽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강연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책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겉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누군가는 별을 바라본다. 시궁창에 빠져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어딜 바라봐야 될지 그런 방향성을 함께 잡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럼 기대되시는 분들만 박수 함성 또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 기대되시는 것으로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갈게요. 가볍게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네 일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너무 체감하다시피 일상이 바뀌고 당연히 우리들의 관심사가 바뀌어요. 빅데이터를 보니까 그 관심사가 바뀌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데 줄어든 키워드, SNS상에 여러분의 키워드가 여행이에요. 여행 안 가니까, 맛집 안 가니까, 미세먼지 관심도 없어요. 실제 미세먼지도 줄었지만 데이트도 안 해요. 카페도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패션에 대한 수요도 줄어요.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2020년 패션 산업 굉장히 힘들었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품 수요도 굉장히 많이 줄고 또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언택트 라이프가 진행되고 홈코노미가 등장하니까 당연히 화장품 산업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반면에 뭐가 증가하느냐? 곧 죽어도 집이에요. 집에서 뭐 할까? 집에서 책 볼까? 산책할까? 집에서 무슨 공부할까? 삼시세끼 뭐 해 먹을까? 이게 관심인 거예요. 관심이 바뀌어요. 홈코노미가 등장한다.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저도 정말 변화된 삶을 많이 살고 있는데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엘사 이 대기업이죠. 그 그룹사 강연을 갔는데 주재원 교육과정을 갔어요. 근데 주재원들이 300명이 있는데 120국가에서 각자 자기 나라에서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20국가에 걸쳐서 각각의 주재원 두세 명씩 있을 것 아닙니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데 자국에서 봐요. 자국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현실이 된다는 걸 느끼면서 비대면이 가능하게 만드는 비대면 업무, 비대면 강의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확산되죠. 이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또 뭐가 늘었느냐? 홈코노미가 등장하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집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안에 오피스 설비를 늘려요. 홈 오피스 수요가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먼밀러 같이 원래 등받이에 좋은 그 의자 생산하는 유명한 기업인데 홈 오피스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홈 오피스 제품 라인업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매출이 6배 늡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LGU 플러스는요. 확진자들이 또 는다는 것을 판단하고 홈 이코노미가 등장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가 학원, 헬스장 문 자꾸 닫으니까 못해요. 집에서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홈트가 뜨는 거죠. 홈 트레이닝이 뜨니까 LGU 플러스는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내가 지금 옆에 선생님이 안 계시지만 바로 옆에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모션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나의 팔의 각도와 움직임과 속도를 이해하면서 그 코치님이 옆에서 직접 계속 코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죠. 언택트이지만 보다 더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언택트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커넥티드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도 언택트 환경에서 어떤 서비스를 공급할까, 어떤 제품을 공급할까, 그럼 언택트 환경에 걸맞는 서비스를 공급해야 될 텐데 어떻게 나는 커넥티드를 보여줄까?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택트 앤 커넥트라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봐 주실까요? 언택트 앤 커넥트. 예, 한 번씩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더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강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이후에 박종호 교수님 오시잖아요. 저랑 너무 친한 절친인데 박종호 교수가 게임을 좋아해요. 이런 얘기 어디서 하지 말라고 저한테 강조했는데, 근데 게임을 기존에는 친구들하고 PC방 가서 하다가 이제 게임을 어디서 해요? 각자 자기 집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친구들하고 실시간으로 더 연결되어 있고 싶죠. 그래서 클라우드 게임들이 엄청나게 부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된 거죠. 그냥 코로나19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게 나의 삶을 바꾸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새로운 산업의 흥망성쇠가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그려보면서 경영의사결정, 투자의사결정 하시면 좋겠죠. 가볍게만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세계 경제 트렌드, 한국 경제 트렌드, 산업 트렌드까지 시간이 되는 내내 집중해서 좀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 트렌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산성본부 박용석 연구원님 이제 들어오셨어요. 아까 칭찬 엄청 했는데, 그죠? 칭찬 엄청 했는데 자기 칭찬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네. 자, 첫 번째 세계 경제 트렌드 바이드노믹스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시작하시죠. 자, 바이드노믹스. 여러분이 2021년을 살아가실 거다.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단어 바이든입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내 앞에 들어올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하면 저는 떠올리면서 이 글자를 하나하나 적었는데, 여기에 써있는 각종 국제기구, 국제조약들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말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공통점.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댓글로써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공통점 뭐가 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공통점. 손 들고. 네? 네, 국제조약. 어떤 국제조약이죠? 좋습니다. 예. 트럼프가 탈퇴한 혹은 탈퇴할 예정인 조약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뭐다? 바이든이 내가 다시 재가입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국은 뭐예요? 세계의 경찰이죠. 근데 트럼프가 정권 동안 세계의 경찰인데 반장이라고 뽑아놨는데 자기가 더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내가 세계 경제 질서를 바로 잡겠다라고 선언하죠. 바이드노믹스. 그러면서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굉장히 놀랐는데, 세계의 경제적 관점의 불확실성은 당연히 코로나19가 막 확장되던 2020년 2분기가 제일 높았는데,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잠깐 지운 채 생각을 해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격화됐던 2019년에 불확실성이 더 높았어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바이든이 하는 그런 미중 무역 분쟁이 트럼프식의 그런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전개가 안 된다면,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되겠구나. 바이든 시대는 확실성의 시대다. 거의 명확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인데 바이든은 명확해요. 명확하니까 바이든의 정책 기조나 앞으로 어떤 것들을 이행해 나갈지를 먼저 들여다보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디서 기회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전략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미중무역 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제가 경제 읽어준 남자답게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무역 분쟁을 30초 동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는 관세 전쟁. 예, 관세 전쟁이었어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 100원짜리 제품에 30% 관세 때리면 이거 미국에서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못 팔죠. 100원짜리가 130원이 되니까 안 팔리죠. 미중무역 분쟁은 관세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해주세요. 두 번째, 공급 차단. 네, 고급 차단 전략이에요. 화웨이 스마트폰 생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하지 마. 그러면 걔네 화웨이 잘 못 만들 거야. 라는 게 미중무역 분쟁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근데 그런 건 다 뭡니까?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죠. 근데 바이든은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미중무역 분쟁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행되지는 않으리라고 그려져요. 그럼 어떻게 이행될까?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바이든마저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요. 대신 미중무역 분쟁을 계속 이어가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 바이든은 앞에 말씀드렸던 국제기구, 국제조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들 있죠. 우방국들.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일본도 포함되고 유러피언 국가들. 트럼프는 그동안 그 나라들하고 우방국들하고도 다 싸웠거든요. 우리나라하고도 싸웠단 말이에요. 사실. 주한미군 철수한다, 방위비 분담한다. 그거 싸운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같이 들이대지 못했을 뿐이지 그게 싸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수많은 나라들하고 싸우고 다녔는데 바이든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우방국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공고히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어떤 문제점? 자, 한 몇 가지만 요약해 볼게요. 문제점 첫 번째는 산업보조금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사면 보조금 나오죠? 보조금 국산에만 나와요? 외제차에도 나와요? 다 나오죠?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산에 한해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게 WTO의 체제에 맞아요, 안 맞아요? 공정무역 체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이거죠. 이거를 우방국들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WTO라는 국제기구를 사용해서. 이해가시죠? 다 그런 식이에요. 아이들 노동력으로 사용한다든가 인권 탄압하는 거. 그리고 이건 UN 인권위원회랑 같이 합세해서 유러피언 국가들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안 하고 환경 규제 안 따르고 이런 것들은 파리 기후협약을 활용해서 유러피언 국가들하고 중국을 공격해요. 아니 너 철강 생산하는 거 값싸게 잘 만들지만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하면서 그 단가는 나도 맞춰. 그러니까 너 철강 생산 말이야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하면서 해 라는 걸 글로벌리 우방국들하고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에요. 이해가셨죠? 이런 방식이야. 다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게 전략가고 우방국들과를 활용한 이런 주의를 뭐라고 합니까? 다자주의라. 다자주의 색채가 강한 바이든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이죠. 우리 사드 보복 사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편을 서야 되잖아요. 미국 편을 서게 되는 순간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이 올 수 있죠. 그걸 시범타로 보여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시범타로 보여주고 있는 나라? 그 호주죠. 호주 때리기 진행하고 있잖아요. 호주 예를 들면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220%인가 관세를 때려요. 여러분 호주 와인이 100원이면
관세만 부과된 게 320원이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320원이 돼요. 관세만 붙어도. 그러면 그거 호주산 와인 중국에서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이게 호주를 왜 때립니까 지금? 시범타죠, 시범타. 호주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긴장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이 굉장히 걱정되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가 다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몇 %가 중국으로 갑니까? 맞추시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맞추신 선생님 맞추셨죠? 이따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했다가. 자, 맞추시는 분 몇 %죠? 대략 26%. 정답입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야, 박수 부탁. 지난 2020년 전망 때도 오셨습니까? 그때 안 오셨습니까? 오셨다고 해야 딱 이게 시나리오가 맞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 정책적으로도.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 활동할 때도 자문회의 가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중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 없이는 굉장히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바이드노믹스 하면 말씀드려야 할 것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또 재테크 투자 관점에서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 제가 2021년 경제전망 책에다가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 뭐라고 했어요?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하는 거다라고 했죠. 실제 당선 확정되자마자 선언한 게 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하는 거 가장 먼저 하겠다. 바이든은 환경론자입니다. 철저한 환경론자예요. 오바마 정권 때 부통령 8년 했죠. 그럼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스킴이 뭐였습니까? 그 스킴, 방향성이 뭐였습니까? 그게 그린 그로스였어요. 기억나시죠? 녹색 성장. 그러니까 바이든의 생각하고 다를래야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 당연히 곧 죽어도 환경이죠. 자, 우리나라 2020년 경제전망 컨퍼런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0년 경제전망 책에 담겨 있는 내용,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량의 몇 %가 신재생에너지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기에너지 공급량의 몇 %가 신재생에너지입니까? 맞추시는 분 손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10%. 역시 20년 컨퍼런스 오셨던 분이라 다르잖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셨던 분이라 다른. 예. 2020년 때도 오실 거죠? 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컨퍼런스 때도 오실 거죠? 예. 오실 거라고 믿고.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9에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의 목표가 몇 %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2030년까지 몇 %로 끌어올린다? 몇 %? 손 들고 한번 답변해 봐주세요. 찍어주세요. 30 아닙니다. 너무 높아요. 누가 그러시죠? 역시 오셨던 분이 다르어요. 역시. 예, 20%입니다. 그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신재생에너지를 올해 전망책이 아니라 작년 전망책에 썼던 이유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은 이미 2018년부터 나온 거예요. 갑자기 갑툭튀가 아니에요. 그린 뉴딜이 갑툭튀 아닙니다. 이것도 설명해 드려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러했어요. 피식 웃으세요. 나는 갑툭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자,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바이든은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몇 %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을까요? 숫자 아무거나 찍어봐 주세요. 100 몇? 100% 몇? 90%? 예. 40? 예. 책 보셨죠? 예, 역시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책을 미리 보셨답니다. 예, 역시. 그리고 20년 컨퍼런스에 오신 분이세요. 역시. 예. 100%입니다.
정치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실현 가능하다 아니다를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강력하게 이 환경산업에 드라이브를 걸겠구나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실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느냐. 태양광 지붕 800만 개 깔겠다.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하겠다. 전기차, 수소차로 정부 공공차량 300만 대를 바꾸겠다. 2021년 올해 미국 중고차 시장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중고차 매물 공급량이 많아져서 친환경차로 교체되는 매물이 많아지면서 그것도 재밌는 일이죠.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미국은 특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더 재밌는 게 혹시 자동차 산업 쪽에서는 이 부분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이든이 친환경 자동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무 판매제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현대차야, 너 100대 미국에 수출할래? 그러면 15대는 친환경 차여야 돼. 이게 의무 판매제도예요. 쿼터를 정해요. 그러면 15대 아직 못 팔았으면 100대 수출 못해 이거예요. 강력하죠. 이런 제도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블루웨이브, 상원, 하원이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웬만한 거 다 진행되기가 쉬워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런 종류의 정책도 드라이브가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풍력 발전 기업 중에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죠. 삼강 MNT 마찬가지고 CS 윈드는 특별히 이 바이든 이슈랑 떠나서 원래부터 유럽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 미국 시장에 2020년 상반기 한 3, 4월 달 이때 처음 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던 기업이니까 풍력 발전 입장에서 굉장히 뭐 기회가 더 많이 놓일 수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1등하는 산업이 있어요. 그게 뭐죠? 1등하는 산업? 반도체. 그리고요? 또 1등하는 산업? 예,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가 많이 팔리겠다라는 얘기는 뭐 현대차도 좋겠지만 그럼 배터리가 정말 많이 팔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식 투자 의사결 저는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항상 중장기 투자를 강조하죠. 어제 사고 오늘 파는 거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예, 그런 투자는 해서는 안 되죠. 중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할까? 4년, 5년. 그 유망 산업의 리드를 누가 해나갈까? 그런 기업하고 내가 동업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주식을 사는 거죠. 그 주식에 산 그 비중만큼 나는 주인이 되는 거니까. 동업하겠다는 마인드로 그런 우수한 기업을 골라내야지 어제 사고 오늘 팔고 정치 테마주에 흔들리고 저는 이런 건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중장기적인 투자라는 것은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2018년, 19년에도 테슬라 얘기했었죠. 예, 2018, 19년에도 테슬라 얘기했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산업에 어떤 거스를 수가 있는 여건이 놓일까요? 경유차, 가솔린차 더 늘어날까요? 비중이? 아니면 친환경차의 비중이 더 늘어날까요? 그걸 거스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거스를 수 없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몇 가지 투자 관점이니까 더 말씀드릴까? 제가 뭘 더 많이 말씀드리면 나머지 또 다른 얘기를 좀 생략하게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여러분께 많이 드렸지만 이게 4시간 분량이에요. 그냥 저랑 할까요? 뒤에 박정호 교수 오지 말라고 하고 그냥 저랑 할까요? 그게 낫잖아요. 농담입니다. 자, 복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은 분배론자자. 그죠? 제가 정치 성향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민주당은 곧 죽어도 분배고 공화당은 곧 죽어도 성장론자예요. 그러니까 분배라는 측면에서 특히 코로나19를 경험했으니까 뭐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복지죠, 복지. 복지 중에 특히 어떤 복지? 의료 복지예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키겠다.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킨다는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미국의 의료 시장이 커지겠구나. 의료비가 너무 비쌌는데 의료비가 실질적인 의료비가 싸지겠구나. 그러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그냥 아파도 참았는데 아프면 병원 가겠구나. 의료 시장이 커지겠구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복지 정책으로서 내가 미국의 엄청나게 비싼 약값, 의료비 잡겠다. 이게 공약이에요. 공약. 그럼 약값을 어떻게 잡아요? 외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제약을 수입하겠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세 번째, 이게 왜 우리나라한테 기회예요? 코로나19 상황에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의료, 보건 이 영역에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글로벌 신뢰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약사들한테 상당한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바이든은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복원시키겠다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상하는 산업들은 비단 미국 시장만이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시장이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시장이 이런 거슬 수 없는 변화를 우리가 맞닥뜨리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강조하겠습니다. 미국이 같이 참여하는 파리 기후협약과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파리 기후협약은 달라요. 이 환경산업에 글로벌한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걸리지 않고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이런 드라이브가 걸리겠구나라는 생각,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하실 필요가 있겠고, 기업 경영 관점에서도 우리 관련 산업, 비관련 산업이라도 이런 영역으로 조금 산업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더 많은 기회가 있겠다 하면서 관련 산업으로의 진출을 고민하신다든가, 뭐 투자 의사결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겠다. 이따가 또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하고 이게 또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염두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례없는 저유가 도대체 언제까지? 국제 유가는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다 공장 다 셧다운되고 해운 물동량 완전 줄어들고 세계 경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영역들도 이미 있어요. 근데 수출 영역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 IMF 보고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이렇게 크게 다운됐는데 이것도 정말 기이한 일이죠. 세상에 원유 값이 마이너스 37달러. 여러분 물건 팔 때 돈 줄 때도 있어요? 물건을 팔면서 돈 줘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물건 팔 때 돈을 준 거예요. 가져가 달라고. 그런 기이한 일도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근데 국제 유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그래프가 대부분의 그래프 거시지표들하고 거의 일치하는데요. 2020년 2분기가 저점이에요. 성장률도, 뭐 수출도, 그리고 국제 유가도, 물가도 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때가 저점이고 뭐 시장 금리도 그래요. 시장 금리. 그리고 3분기, 4분기 2021년 굉장히 더디고 완만한 회복세가 진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 데이터를 여러분께 그냥 공유해 드리는 정도인데요. 2020년 2분기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국제유가 저가를 기록을 했던 거고요. 3분기, 4분기 완만하게 회복된다. 2021년도 완만한 회복세를 진전시킨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달만 해도 국제 유가 마이너스 찍을 때쯤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원유 ETF 같은 거 굉장히 좋은 투자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고, 또 그냥 가게 살림살이 이렇게 책임지시는 우리 주부 여러분들께는 기름을 넣으실 거면 좀 만땅을 채워라. 다음 주에 넣지 말고 이번 주에 넣어라. 뭐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어요. 뭐 이런 게 다 재테크 아닙니까, 그죠? 또 다 차 서너 대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차장에 서너 대씩.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 채워 놓으시고, 그러시면 좋죠. 자, 2021년 한국 경제 트렌드로 갈 텐데요. 잠깐 시간을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됐죠? 맞아요? 37분 됐어요? 제가 너무 빨리 갔나? 자, 이렇게 가야 나머지 얘기가 다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자, 한국 경제 트렌드로 가겠습니다. 한국 경제 트렌드 가기 전에 박수 함성 크게 치고 가시죠. 한국 경제 드디어 갑니다. 자, 박수 함성.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경제를 이해하시겠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이해하고 싶다. 또한 여러분이 만약에 나 투자하고 싶다. 부동산 전망을 이해하고 싶다. 그 모든 것에 금리가 맞물립니다. 절대 금리의 추이를 무시한 채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금리의 추이에 대해서 무시한 채 주식 투자해야겠다 말아야겠다 그런 고민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는 진짜 생 기초입니다. 생 기초. 정말. 그래서 제가 매년 경제전망 책을 낼 때마다 책에다가 이제 금리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후에 이어지는 이제 우리 오곤영 팀장님이 금리 환율 이쪽 금융지표의 또 강자시죠. 그 부분도 또 들어주시고, 저랑은 이 실물 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그런 큰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경알못스럽게 잠깐 정리 한번 하실까요? 경알못스럽게? 제가 여러분께 뭐 이런 얘기를 한 지는 정말 오랜만인데 경알못스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금리를 인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나라 경제에 뭐가 늘어요? 대출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대출해서 투자하려는 거죠. 기업 관점에서 기업이 대출해서 투자하려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가 는다. 그럼 투자가 늘어나면 그 나라 경제에 뭐가 늘어나요?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죠. 일자리가 는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니까 평균적으로 여러분의 무슨 수준이 늘어나요? 소득이 늘겠죠. 더 많이 취업하니까. 소득이 는다. 소득이 늘면, 선생님 소득 늘면 뭐 하고 싶어지세요? 소비하고 싶어지시잖아요. 소득이 느니까 자연스럽게 소비가 는다. 그럼 소비가 늘면 기업들은 소비가 늘어나네 그러면 더 뭐 하고 싶어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경제의 선순환 구조.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이 액션은 경기 부양책이다 이거죠. 경기 부양책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죠. 누가?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미국의 FOMC가 결정을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났으니까 이 파탄난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했죠. 그리고 이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 충격으로 이 경제 충격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하죠. 그런데
제가 2020년 경제전망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책에다가도 뭐라고 했습니까? 강연 중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낮은 금리를 만나게 되실 거라고 제가 강조했었죠. 2020년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낮은 금리를 만나게 되실 거라고.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투자하시라고 그랬죠. 영끌에서 투자하시라고. 그때 그 컨퍼런스에서도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래 그러했어요. 코로나19는 방향을 바꾼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드릴 그 모든 방향성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방향성이 정해져 있었어요. 다만 코로나19는 그 방향성 하에 있는 그 변화를 가속화시킨 거예요. 변화를 앞당긴 것뿐이에요. 그런 경향성은 변화한 적이 없어요. 이쪽으로 가려는데 이쪽으로 틀은 적이 없어요. 금리도 그래요. 금리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실제 물론 제가 코로나19를 전망하진 못했을 테니까 제가 마음속에 전망했던 기준금리는 대략 한 0.75나 1.0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금리도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니까. 다만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금리 인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2020년, 2021년 여러분 인생의 가장 낮은 금리, 심지어 홍익인간 이래로 조상 대대로 여러분이 가장 낮은 금리를 만나보는 그런 후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궁금한 건 그놈의 금리 어떻게 될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놈의 금리 어떻게 될까? 자,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시점. 자, 경알문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바이든은 금리 인상론자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얘기하고. 옐렌이 재무장관이 되니까 옐렌이 아까 여기 앞으로 다시 갈까요? 2015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2015년 12월, 16년 12월, 17년에 3차례, 18년에 4차례. 9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옐렌이 7번 인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론자가 재무장관을 하니까 바이든 시대에는 금리 엄청나게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다. 왜 아니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의사결정은 행정부랑 독립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독립되어 있죠. 다만 트럼프는 그 독립성을 무시하고 맨날 트럼프가 막 트위터에 대고 금리 인하하라고 막 했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바이든은. 그러니까 독립성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그러니까 독립성을 인정하고 독립성이 인정된 그런 정책 운용이 될 거기 때문에 바이든이 됐다고 금리 인상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제롬 파월이 결정을 하는 건데 이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로금리를 만들고 2015년 12월이 돼서야 금리를 첫 번째 인상을 합니다.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미국 경제가 더 충격이 커요? 아니면 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커요? 후자가 크죠. 그러니까 그냥 히스토리컬리만 봐도 당장 올해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시 요약컨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시점은 당장 오지 않는다. 두 번째, 미국이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시점은 빠르면 2022년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뭐 미국 경제가 갑자기 막 폭풍 회복되고 막 이렇게 되면 또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여지가 없으니까 천천히 인상될 텐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표가 GDP 갭이에요. GDP 갭은 뭐냐면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있어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대략
2.5%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뭐냐면 그 나라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를 감안했을 때 그냥 별 대수로운 일이 없다면 그 정도 성장할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기초 체력. 이 정도 등치가 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약간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에요. 근데 실질 성장률,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1.1%였죠. 2020년이. 그러니까 2.5였는데 마이너스 1.1이니까 GDP 갭, 이게 GDP 갭이에요. 이게 몇입니까? 3.6. 마이너스 3.6이 GDP 갭이에요. 어렵지 않죠?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과의 차이. 그게 마이너스에 있는 한 금리 인상 어렵다가 되겠죠. 맞죠? 맞습니까? 그게 마이너스에 있는 한 금리 인상 어려운 거예요. 잠재 성장률 정도는 와야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또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가 2023년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진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난번 보고서고 어제 나왔던 IMF 보고서를 여러분께 잠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로도 받으셨죠? 이게 어제 제가 삽입한 건데 있네요. 이거 볼게요. 2019년 4분기의 성장 정도를 그냥 100으로 맞췄다고 보세요. 이걸 표준화, 스탠다라이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2020년 2분기, 4분기, 2021년까지 대략 이런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코로나19 충격으로 빨간색 보세요. 중국이죠. 이렇게 큰 충격이 있었고 2020년 2분기, 4분기 이렇게 되고 있고 2021년에도 그 정도 성장 속도로 돌아오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 점선만큼 돌아오지는 못하죠. 다른 나라들은 그 정도가 또 차이가 있는데 이 파란색 AE는 Advanced Economies, 그러니까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 권역을 다 더했을 때 얘네들은 2021년 4분기까지도 기존 그 시나리오대로 못 와요. 그죠? 2022년에도 다 못 와요. 4월 달에도. 4분기에도. 노란색은 EMD,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이것은 신흥개도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고 또 중국을 놓고 봤을 때 당분간 2021년 한 해 기존 성장 시나리오대로 돌아오지 못한다가 어제 내놓은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만한 여건은 2021년에는 안 온다라는 게 IMF의 판단이에요. 이해가시죠? 글로벌 액티비티를 보면 상당한 그 액티비티들이 이 100 이상, 0 이상을 넘어섰어요. 기존점을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특히 이 수출 부문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자, 근데 여기까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K자형 회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나가서 이 얘기 했는데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한 40년 전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선생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1980년대 짜장면이 얼마였습니까? 짜장면 혹시 못 드셔보셨나요? 못 드셔보실 수도 있어요. 비싸서 500원. 지금 짜장면은 그냥 5,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짜장면의 가치가 10배 올라갔나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분 동안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 투자 여부를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을 놓고 나의 경제적 자유를 놓고 반드시 가져가야 할 스킴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분 동안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근저에 깔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짜장면의 가치가 10배 올라갔나요? 짜장면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나요? 떨어졌죠? 40년 전까지만 해도 짜장면은 아버지 월급날에만 먹던 음식. 그래서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죠. 왜? 비싼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짜장면, 지금의 짜장면은 대충 뭐 때우기 위한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짜장면의 고유한 가치가 떨어졌는데 왜 짜장면 가격은 10배 이상 올랐을까? 왜 그럴까? 그게 짜장면의 가치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다. 10년 동안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뭐 잠실 아파트 뭐 얘기하면서 옛날엔 저기 뭐 뽕밭이었고 그 아파트 1억 원짜리였는데 지금 30억이야 이러는데 30배 올랐어 그러는데 과연 정말 30배 올랐을까? 그 아파트의 가치가 30배 올랐을까?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도 감안한다면 30배까지는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자, 지금 제가 경제 전망하지만 지금부터 잠깐은 제 믿음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망은 보통 내년 전망까지밖에 못해요. 그 이후 전망은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선행지표로 봐야 되는데 선행지표가 2년, 3년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먼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없어요. 저는 먼 미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될까? 먼 미래에 대한 믿음은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는 이유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을 모을 것인가? 자산을 모을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속 돈을 모으면 나 1년 동안 2천만 원 모았어요. 2천만 원만큼 과연 부자 된 걸까? 그동안 집값이 2억 올랐는데 여러분이 2천만 원 모았으면 나는 2천만 원만큼 부자 된 건가? 1억 8천만 원만큼 가난해진 건가? 짜장면을 생각하면서 점심시간도 다 돼가는데 왜 짜장면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더 배고파집니다. 우리 카메라 기자님도 웃으십니다. 맞죠? 기자님? 제 얘기 맞죠?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금리란 다시 한 번만요. 자, 다 같이 금리란 돈의 가치. 금리는 돈의 가치를 뜻해요.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죠. 무제한 양적 완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무제한 양적 완화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4차 추경했죠. 긴급 재난지원금 모두한테 주라고 했죠. 1차. 이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4차 추경은 추경 4번 한 거는 1961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61년에 5.16 정변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추경 4번 했었습니다. 돈이 헬리콥터에서 뿌려진 거예요. 뿌려지니까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갭이 벌어집니다. 따라해주세요.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는 자산시장을 뜻해요. 따라해주세요. 메인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는 실물경제를 뜻해요. 실물경제는 회복된 적이 없는데 아직도 코로나19를 충격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월스트리트, 자산가치만 높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갭이 벌어진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 날 이런 칼럼을 썼죠. 그래서 제가 매경에서 칼럼을 요청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는 한 면을 주시라. 반쪽짜리 쓰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한 면을 달라고 해서 한 면을 썼습니다. 이게 왜 이러죠? 화면 왜 이래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순식간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 적이 없고 순식간에 자산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간 적이 없죠. 그런 과정에 선이 뭐가 건드려졌나 봐요. 네, 됐어요.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 실물 경제가 회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칼럼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2019년 12월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과 2020년 12월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교했더니 그 값이 한 12% 증가했어. 12%. 10억짜리가 우리 한국 전체니까. 근데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게 10%대 증가했어요. 그러면 고자산가는 일을 안 해도 소득이 준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30% 정도 돼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2천만 가구 중에 약 30%가 소득이 줄었어요. 나머지 70%는 소득이 줄은 적이 없어요. 경제적 충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고자산가들은 자산 가치가 이렇게 껑충껑충 뛰니까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렇게 차렷 자세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30% 계층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 임시 일용 근로자들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졌어요. 소득이 줄죠. 자영업자 여러분도 가게 문 닫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은 건 다가 아니다. 경제적 충격은 모두가 아니다. 30%만 경제적 충격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계단을 처벅처벅 내려가야 되죠. K자형 회복이 회복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회복세는 이어지나 어떤 누군가는 가만히 서서 그 회복을 엄청나게 느끼는데, 실감하는데,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내가 스스로 계단을 처벅처벅 내려가야만 한다. K자형 회복. 그러니까 나는 밑으로 가는 K자일 것인가, 나는 위로 올라가는 K자일 것인가, 변화를 들여다봐야죠. 코로나19 이후에 2021년에 어떤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시고 그 변화에 걸맞는 내가 되자. 변화에 투자하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에 투자하라. 이게 저의 외침입니다. 항상. 변화에 투자하라. 변화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실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자산 가치는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높아요. 자산의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높아요. 앞으로는 더 그러리라고 봐요. 그러면 나는 정말 성실히 일해서 직장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그냥 나는 소득을 모아가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까를 들여다보고 높게 형성될 자산에 나의 소득을 옮겨놓은 그런 액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 K자형 회복은 비단 자산가와 임금 근로자들 간의 격차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 간의 격차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고요. 증가율. 이건 오프라인 쇼핑 증가율이에요.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20%대로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증가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코로나19 이전에도 20%대로 증가했어요. 계속 여러분 20%대로 증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보통 2에서 3%라고 한다면 20%라는 건 엄청난 증가율이에요. 근데 오프라인 쇼핑은 어때요? 오프라인 쇼핑은 계속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 밑에. 그러니까 오프라인 쇼핑은 원래부터 줄어들고 있었고 온라인 쇼핑은 원래부터 늘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그걸 가속화시켰거나 앞당겼을 뿐이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지털 전환, 언택트의 이 가속화가 일어나면서 디지털 기업들은 앉아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전통 기업들은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나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업도 여러분 스스로의 자산 관리도 다 그러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고용 충격도 빗나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너무 재밌죠. 상용 근로자는 줄어든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0 이상이에요. 증가율이. 작년 이맘때보다 늘어요. 작년 이맘때보다 또 늘고 작년 이맘때보다 늘고 계속 늘었어요. 근데 자영업자가 줄고 임시 일용 근로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용 충격은 누구의 것이다? 주로 임시 일용 근로자들의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것이다. 중요하죠. 제가 그 칼럼에다가 끝으로 뭐라고 했냐면 제 블로그에도 이 칼럼이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제 블로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검색하셔서 블로그 들어와서 그 칼럼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우리 정부의 오해가 또 시작될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 봐라. 현 정부가 고용시장을 개선시켰다. 전체 취업자에서 상용근로자 비중을 늘렸다. 고용시장 구조가 개선됐다. 양적으로는 줄었을지 몰라도 질적으로 개선시켰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상용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10분 쉬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기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12시 5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면서 끝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예.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쭉 같이 펴시죠. 기지개 한번. 자, 쭉. 소리도 내주시고, 해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손을 한번 모아주시고,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함성 3초간. 괜찮죠? 3초간 힘차게. 이제 20분 있으면 점심 먹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자, 박수 함성 시작. 와.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상용부동산, 이거 켜져 있나요? 상용부동산 시장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거짓말이 아니고요. 오늘 강연자 중에 한 명하고 실제 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사실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상용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갑자기 막 눈빛이 막 교재를 뭔가 뜯어먹을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막 이렇게 적고 계시는 좋습니다. 상용부동산 시장이 어려웠죠. 이 앞에 말씀드렸던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상용부동산 시장은 계속 꺼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이기지 못했죠. 직격탄이었죠. 상용부동산 시장. 상용부동산 시장은요, 모든 부동산 시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는데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오늘 맨 끝에 한문도 회장님 오시죠? 저랑 생각이 거의 유사하세요. 얘기 오랫동안 했는데 생각이 거의 유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굳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 또 다 책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스탠스는 한번 보시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만 여러분께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느냐? 첫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 첫 번째. 기업의 사이즈가 줄죠. 또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는 늘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피스 공간이, 공실이 어때요? 공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재택근무를 하면 세상이 반쪽 날 줄 알았어요. 재택근무를 단행하면 우리 회사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회사가 안 무너져요.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이거 그냥 경영 전략으로 채택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피스 공간을 임차료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그리고 내 건물인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니까 임차료를 감안하면 월, 화, 수, 목, 금 인력들을 5분의 1 해가지고 누구는 월요일 출근, 누구는 화요일 출근, 누구는 수요일 출근, 뭐 이런 식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활용해서 많은, 특히 판교 이쪽 기업들은 더 그래요. 그러면서 책상을 빼죠. 책상 빼고 회사가 도서관이 돼요. 도서관 책상 아시죠? 그날 앉은 사람이 임자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오피스 공간을 줄여나갑니다. 재택근무를 경영 전략으로 택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실이 늘어나는 거죠. 공실이. 그 두 가지고, 세 번째가 이제 자영업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한 네 가지로 쪼개는데, 네 가지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던 오피스고요. 그 다음 하나가 상가를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따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한국감정원 데이터인데, 한국감정원이라는 기관 이름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건 오피스고요. 오피스. 그뿐만 아니라 상가용 건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가용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용 건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고용주, 한 명이라도 데리고 일하는 자영업자, 고용주, 그리고 나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 자영자라고 해요. 1인 자영업자라고 보통 보죠.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자영업자로 넣어요. 통계청에서는 안 넣고 국회는 넣어요. 이거 가지고도 제가 얘기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자영업자예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약 2,600만 명 중에 대략 한 600만 명 정도를 차지하는, 이게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근데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들죠. 앞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자영업자 규모 줄어들죠. 폐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폐업이 시작되는데 아직 폐업이 완전히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저의 논리는 언제? 3, 4월 달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전망은. 안타깝지만 그렇다. 왜냐하면 자영업자의 특성은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임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버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임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이걸 두고 뭐 다른 누군가 들어올 것도 아닌데 이걸 그대로 임대료 부담하면서 다른 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폐업으로 당장 단행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자영업자가 특히 코로나19 충격 이후 1년이 도래하는 시점, 대략 3, 4월 달 정도, 그쯤에 가장 많은 자영업자의 폐업이 집중되는 시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그때까지 계속 공실이 늘죠. 계속 늘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이 종식되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이제 창업 열기가, 지금 창업 열기가 없어요. 폐업은 하지만 창업하고자 하는 열기가 없어요. 이 시국에 무슨 창업입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 의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레벨 다운 되죠.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약해요. 그마저도.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글로벌리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는 팬데믹의 경과랑 거의 유사해요. 쭉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 지수를 보십시오. 2019년 4분기를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임대가격 지수가 하락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내가 임대인, 건물주라고 해도 임차 가격 자체가 레벨 다운 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를 투자하고 싶어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공실이 늘어나는 건데 실제 공실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공실률이 중대형 상가, 오피스, 소규모 상가 할 것 없이 다 공실률이 올라가요. 공실률은 그냥 명확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가격하고 거의 똑같이 갈 수밖에 없죠. 공실이 언제까지 늘어날까? 2021년 1분기까지는 확실히 늘어나고요. 제가 그 경과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에 창업 의지가 다시 팍 튀어오를 텐데 그때쯤이 이제 공실률이 다시 이제 줄어드는 그런 시점이 이제 올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시점이 이제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겠죠. 그런 구간에 저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운을 띄운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번째, 한국판 뉴딜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국판 뉴딜. 여러분 회사에 나는 팀장이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팀장이다. 우리 회사 팀장이다. 또 손 좀 들어보세요. 팀장은 보통 직급이 어떻게 돼요? 보통 뭐 과장, 차장, 부장 뭐 이 정도가 팀장이죠. 한국판 뉴딜 TF 팀의 팀장이 누구예요? 그 팀의 팀장이 기재부 1차관입니다. 뭐 하자는 거죠? 정부가 한국판 뉴딜 가지고 목숨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한국판 뉴딜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판 뉴딜은 무엇일까? 가볍게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가 디지털 뉴딜이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면으로 전달하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겠다. 중소기업들 지원해 주겠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일으키겠다. 디지털 인프라를 더 많이 보급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디지털 뉴딜입니다. 갑툭튀 아니라고요. 강조하겠습니다. 갑툭튀 아니. 2020년에 정부 정책 방향 이야기할 때랑 달라진 내용이 없어요. 이름만 디지털 뉴딜이라고 나온 거지 그 방향성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5G 인프라 보급하겠다라는 계획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 디지털 뉴딜은 5G 인프라를 조금 더 조기에 보급하고 2021년 상반기 안에 모두 다 보급 마무리하고 22, 23년의 계획을 앞당겨서 보급을 완료하고 당장 뭐 들어갔어요? 6G 개발에 안착했죠. 이게 디지털 인프라 보급이에요. 이게 디지털 뉴딜이라고요. 그린 뉴딜 갑툭튀 아니라고요. 제가 강조합니다. 원래부터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일으키려는 계획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태양광, 풍력, 수소 더 많이 보급하겠다. 이게 그린 뉴딜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한국판 뉴딜 이야기하면서 뉴딜 펀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뉴딜 펀드. 따라해주세요. 뉴딜 펀드. 한국판 뉴딜을 이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부족해요? 충분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경제전망책에다 뭐라고 썼어요? 부채경제라고 표현했죠. 부채경제.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로부터 모으겠다? 어디로부터 모으겠다? 민간으로부터도 돈을 모으겠다. 그게 뉴딜 펀드예요. 뉴딜 펀드에는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정책형 뉴딜 펀드.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뉴딜 인프라 펀드. 네, 세 번째, 민간 뉴딜 펀드. 네, 민간 뉴딜 펀드는 민간 금융사들이 만들어낸 뉴딜 관련 펀드. 이게고요.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정책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는 이거는 재정 지원이 있기 때문에 20조 원 마련하는데 그중에 7조 원을 정부 자금 써요. 그 원금 보존 효과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정책형 뉴딜 펀드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뉴딜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월 다음 주인가? 아마 하여튼 조만간 있습니다. 아주 조만간. 요거는 발표되면 좀 적극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 관심 가져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산업 트렌드는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된다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은 기업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소속된 회사가 하나같이 기업 경영 전략 1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외치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디지털리 전환되고 있죠.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안경을 사는데 안경 온라인에서 사세요? 오프라인에서 사세요? 오프라인에서 사시죠. 왜? 안경을 써보고 구매해야 되니까. 근데 일본의 진스브레인이라고 하는 온라인 안경 쇼핑몰은 안경을 온라인이지만 가상 증강현실 기술로 써보고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선호하는지 선호를 파악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플랫폼은 10가지 안경을 추천해주고 추천된 10가지 안경을 하나하나 써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매출이 2.5배가 되는데 어떤 특정 항목의 비용이 절반으로 줍니다. 어떤 비용일까요? 어떤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까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아닙니다. 네. 매장 아닙니다. 원래 온라인 쇼핑입니다. 또 어떤 비용이 줄까요? 반품비가 절반으로 줍니다. 왜요? 써보고 구매했으니까. 아까 손 드신 분 모니터 밑에 가리시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재고 비용 어차피 틀릴 거였으니까 제가 안 시킨 겁니다.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반품비가 절반으로 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용도 줄인다는 거죠. 매니큐어는 온라인에도 발라보고 구매한다. 화장품도 화장해보고 구매한다. 가구는 더 심각하죠. 가구도 왔는데 집에 온라인 쇼핑으로 배달돼서 왔는데 이거 조립 다 해놨는데 3시간 걸려서 조립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사이즈가 안 들어가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반품할 거야? 그럼 3시간 걸려서 분해해야 되는데 분해된 제품 반품하면 그거 받아서 이케아는 어떻게 써요? 먼저 놔보고 구매해라.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해서 먼저 집에 놔보고 살지 말지 경험을 해보고 구매하라. 지금까지의 모습은 판매 후 경험이었는데 여러분이 구매했던 모든 온라인 쇼핑은 판매 후 경험이었는데 지금 여러 사례들은 경험 후 판매죠. 맞죠?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죠. 맛배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이렇게 6가지 경로로 그동안에 영위하던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경제에 걸맞게 바꾸는 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시간이 많다면 이거 가지고 더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한 가지가 언택트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원래부터 그러했다라는 거죠. 원래부터 그러했다. 원래부터 비대면화되고 있었다. 은행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면 서비스 줄어요. 인터넷 뱅킹에 의존해요. 원래부터 그러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앞당겼을 뿐이다. 강조하죠.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원래부터 그러했다. 코로나19가 조금 더 앞당겼을 뿐이다. 언택트가 뉴노멀이 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는 관점에서 제가 다양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2021년에는 키오스크의 보급 속도가 가팔라질 거예요. 근데 이 키오스크가 고도화되는데 어떻게 고도화되냐면 생체인식 기술로 나를 알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키오스크가 나한테 묻는 질문이 달라져요. 뭐 드실래요가 아니라 이거 드실 거 맞죠? 물어봐요. 나를 알아봐요. 여러분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리면 카드 따로 꺼내요? 아니면 등록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동결제돼요? 자동결제되죠? 그런 것처럼 키오스크가 이제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지급결제까지 금방 끝나니까 이 구매하는 과정이 더 편리해진다 이거예요. 이미 등장했죠. 심지어 은행마저 Agricultural Bank of China 바이두의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서
은행에 가서 5천만 원 대출하는데 통장도 카드도 신분증도 스마트폰도 아무것도 없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더라. 언택트가 앱노멀, 이상한 게 아니라 뉴노멀이다. 새로운 표준이 된다라는 거죠. 약국마저 그렇다라고 하면 할 말 없죠. 아마존 파머시의 필팩이라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 약국마저 온라인. 약국마저 비대면화. 그럼 뭐가 안 되겠냐 이거죠. 다 된다. 다만 이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는 환경에서는 여러분께 강조한 게 뭡니까? 커넥티드, 언택트, 앤 커넥티드. 언택트 환경에서 아까 진스 브레인의 안경 쇼핑몰처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의 서비스 고민해야 된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부상한다.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히 부상한다. 우리 서울시에 수소 충전 인프라가 몇 개 있나요? 서울시에 3개밖에 없어요. 국회 수소 충전하러 가면 30분 기다려요. 그럼 수소차 많이 보급하려면 그래서 수소차 보급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수소 충전 인프라를 엄청나게 늘리겠네. 그게 그린 뉴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충전 인프라를 더 많이 늘리겠네. 전기차 수소차가 운행될 만한 여건을 만들어 주겠네. 그게 그린 뉴딜 사업이에요. 수소 트램, 수소 열차, 수소 버스 이런 것들도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1년이고 도쿄올림픽이 엄청난 계기가 될 겁니다. 도쿄올림픽 때 성화봉송을 뭘로 해요? 수소가스로 해요. 그리고 수소버스로 사람들 운송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수소사회에 도입했습니다 라는 것을 만방에 막 알리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완료됐죠 이미. 계기가 됩니다. 네 번째, resilience. 따라해주세요. resilience. resilience 가볍게 정리하자면 원래 상태의 용수철이 요만한데 위기 상황에는 수축돼요. 수축되었다가 밖을 감지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감지하다가 앞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뛰어오른다. 바운스 포워드 한다. 이걸 resilience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resilience. 대표적인 사례가 월마트입니다. 코로나19로 아마존은 엄청난 기회를 가져가는데 전통기업 월마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보시는 것처럼 curbside 픽업. 뭐라고 써있어요? order online pick up here.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주차장에서 픽업해 가세요. 주차장 픽업 서비스라는 새로운 언택 서비스를 런칭합니다. 또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서비스. 배송이 아니에요. 배달이에요. 배달. 어떻게 월마트는 아마존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어떻게 언택 서비스를 전달해 볼까 고민했고 2시간 이내에 당신 집 앞에 배송해 드리겠다. 이게 리질리언스입니다.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5% 성장하는데 월마트는 매출이 6% 늡니다.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어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리질리언스가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부상합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1년 경제 전망과 대응 3분 내에 마무리하고 여러분 맛있는 점심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숫자를 기준으로 2020년은 마이너스 3.5%.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경제 충격. 그걸 우리는 2020년에 지낸 거예요. 다만 2021년에는 5.5%로 반등한다. 이게 IMF의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근데 어떻게 5.5%로 반등해? 그런 일이 가능해?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세계 경제가 평균적으로 3.5% 성장하는데 어떻게 5.5%로 반등해요?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죠.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기저효과. 기저효과는 평년에 농부가 백상자 농사 짓다가 작년에 농사가 쫄딱 망해서 50상자. 근데 올해 들어 80상자로 꽤 늘어요. 증가율은 50%가 넘죠. 그러니까 숫자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IMF 외환위기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10%대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5%대예요. 원래 나타나는 기저효과다. 숫자만 가지고 그냥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기업의 실적들도 그럴 것이다. 기저효과. 다만 코로나19 충격이 작용했던 2020년 2분기, 3분기 기억해 보세요. 그때 공장 셧다운되고 원격 수업한다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연결도 안 된다 그러고 기업들은 막 쓰러지고 수출 계약했던 거 다 철회되고 선적해서 나가던 그 물건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했어요. 공장 셧다운에 난리도 마스크 대란해가지고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고. 근데 코로나19가 아무리 가파른 속도로 진전된다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낼지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온오프 병행으로 강의 진행할 줄 이제 알아요. 비대면 수출 계약 등장했고요. 처음에는 뭐 재택근무하면 하늘이 반쪽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생산성 감소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 내내 코로나19가 지속될지라도 어쨌든 경제가 재생한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오려면 적어도 2022년 하반기는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한국 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1.1% 충격을 경험하고 2021년에는 2.9%로 반등한다. 똑같습니다. 기저효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학습효과라고 하죠. 학습효과. 기저효과, 학습효과가 반영된 숫자가 2.9%다. 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따라해 주세요. 변화에 대응하라.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전개되고 그 변화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라. 그래서 준비된 나로 만들자. 변화에 대응하라. 두 번째, 다 같이 읽어주세요. 한국판 시작. 한국판 뉴딜 등과 같은 정책 지원을 활용하라. 한국판 뉴딜과 같은 다양한 정책 지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산선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르신들은 이 비대면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인터넷 쇼핑도 못하고 이메일 보낼 줄도 모르세요. 이런 어르신 역량 강화 사업도 있고요. 기업들에게는 전통기업에 종사하던 그 전통기업의 근로자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서 디지털 인재로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 뉴딜 사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이뤄라. 환경산업을 이뤄라. 이거죠. 그냥 내 돈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하지 마시고 기업의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할 때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하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산업 시작. 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라. 얼마나 이 큰 구조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트렌드에 걸맞는 내가 되자. 트렌드에 걸맞는 우리 기업이 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을 유배 생활하면서 백성들이 다 죽었대요. 뜯겨가지고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런데 이제 전쟁 끝난 줄 알았더니 마지막으로 내일 13만 4천 대군이 쳐들어온대요. 그래서 지도자가 웁니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병사들을 데려가 물을 먹여봐라 그럽니다. 물을 먹이는데 대부분의 병사들은 코를 박고 물을 먹는데 어떤 용사는 준비된 자세로 긴장한 자세로 어디서 공격이 시작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긴장한 자세로 물을 마십니다. 저런 용사들만 300명 모아라. 이들을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고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13만 5천 대군을 싸워 이깁니다. 우리가 어쩌면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마무리도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처럼 준비된 자세로, 긴장한 자세로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읽어나간다면, 그 변화에 걸맞는 준비된 내가 된다면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닐 것이다. 제발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외치지 마셔라. 저 그거 너무 싫어요. 위기는 위기죠. 기회는 기회고요. 다만 준비된 나에게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나 스스로를 준비된 나로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세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온라인에서 지금 질문이 3개 정도가 네, 주십시오. 예, 박사님께서 들으시고 한두 개 정도 답변 좋습니다. 예, 첫 번째는 뉴딜펀드 아까 추천해 주셨는데 네, 그 수익의 현실 예상 수익이 언제쯤부터 발생할 수 있는지 예. 대략적으로 1, 2년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10년 보고 투자해야 되는 저는 뭐 투자를 1, 2년 하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기 투자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답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질문 같아요.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1, 2년은 원래 투자 대상이 아니죠. 예. 수익성은 그 전에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펀드 투자라는 것도 중장기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1, 2년 이상 투자할 걸 결심할 때 제가 이걸 투자하셔라 라기보다는 투자 관점에서 고려하셔라. 고려하시고 좀 공부하시고 투자할 만하다 싶으면 또 의사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십시오.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 아까 출범하면서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말씀하셨는데 네. 유럽 기업 몇 개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유럽 기업이요? 제가 기업을 보통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산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세계에서 환경 산업의 리더들이 다 유럽에 있어요. 아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아까 10%가 조금 안 된다고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20% 넘었어요. 쓰레기를 에너지화하는 것도 뭐 한 4%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걸 ESG라고 하는데 이게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Governance, 그러니까 이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는 이런 기업들의 행동,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랑 유로피언 국가들하고. 걔네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산화탄소 저감하는 노력을 하는 그 레이블링이 있는데, 여기 Q마크 이런 거 찍히듯이 그런 레이블링이 있어요. 페어트레이드 마크가 있고 탄소 레이블링이 있는데 그 마크 없으면 안 사요. 그 정도로 의식이 강해요. 이런 걸 특별히 ethical consumerism 이렇게 표현합니다. 윤리적 소비죠.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환경 산업에 리드하는 그런 기업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명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네. 마지막인데 네. 상업용상가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질문 주신 분께서는 세종시의 상업용상가가 지금 되게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네. 혹시 박사님 보셨을 때 세종시도 상업용상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나? 인정화가 될 수 있나? 참 제가 지역을 놓고도 좀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인데,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저점은 지역을 막론하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공실률 지표를 보여드렸는데, 이 부동산이나 공실률 이런 여러 거시 지표들은 전체 평균 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는 거제에서 왔는데요, 나는 부산에서 왔는데요, 나는 제주도에 있는데요, 그럼 체감이 다 다르셔요. 공실률이 더 떨어진 지역도 있거든요. 여기 종로는 공실률이 더 떨어졌어요. 종로구는 실제로 공실률이 격차가 있는데 이건 평균적으로 이러하다라는 거죠. 지역별로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뭐 세종시나 이 주로 이제 몇몇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인프라 투자의 해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프라 투자의 해.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그런 지역들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저점이 형성되는 그런 시점에 굉장히 유망한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예. 도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시간 일찍 와서 책에 다 사인 하나씩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인된 책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